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일본 문화 종합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 문화의 기초가 어떤가, 그리고 그 기초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대할 때 일본 문화에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인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일본의 가정, 그리고 일본의 사회조직, 그리고 일본 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로 해석하면 은혜죠. 일본 사람들은 은혜를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언젠가는 자기가 꼭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은혜는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느냐? 천황, 부모, 주군, 스승, 기타,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의리, 하나는 의무,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부채, 빚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천황, 부모, 주군, 스승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부채를 갚아야 된다. 의무감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와 의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무와 의리 차이는 이겁니다. 천황과 부모한테는 무조건 무한정으로 그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주군, 그 다음에 근친, 타인한테는 한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받은 만큼만 보답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무감으로, 하나는 의리로. 의무감은 무한정, 천황과 부모한테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끝도 없이 무한정으로 갚아야 된다. 또 하나는 주군과 그리고 타인, 근친, 친척한테는 그 사람한테 받은 만큼만 의리로 갚아야 된다. 이런 일본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일본적인데, 의리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명예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가 누구한테 더럽혀졌을 때,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분명히 이건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리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일본적인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본인의 사고 방식을 알고 난 다음에 일본 문화에 접근하면은 훨씬 더 접근이 빠르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본 문화는 그러면은 외국과 어떻게 다를까? 우선 중국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공자의 사상은 쉽게 말하면 인의 사상입니다. 인이 뭡니까? 덕치죠, 덕치.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된다. 충효. 충효는 아까 일본도 똑같죠? 천황에 대해서 효, 부모에 대해서 효,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국의 유교 사상이 중국, 한국, 일본과 공통점이 충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덕. 한국에도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 부모는 덕이 있어야 된다. 왕은 덕이 있어야 된다. 왕이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 덕이 없으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보통. 또 어떤 조직의 장도 덕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덕은 완전히 예외로 생각합니다. 윤리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미국과 비교해야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는 목표가 뭐냐? 국민들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들의 사는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은혜에 보답하다. 천황, 주군, 부모, 또 스승, 또 타인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게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서양 사람들 가치관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자, 그 방법이 또 다릅니다. 일본,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법의 준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또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자기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누가 어떤 법률을 정했든 간에 민주주의에 의해서 정했든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든 간에 어떤 법률이 정해지면 그 법률에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게 일본식 사고방식. 또 방법 중에 두 번째, 준법 정신에도 나름대로 가치관으로 서양 사람들은 그걸 판단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의무감, 하나는 의리감, 여기를 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취한다 이거죠. 이게 크게 일본 사람의 사고방식과 서양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고방식을 종합해서 일본의 사회 조직과 국가 조직에 조금 연관을 지켜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본에는 천황과 국가 있고 그 다음에 천황의 조직 다음에는 쇼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쇼군,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지만 그 밑에는 쇼군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쇼군 밑에는 또 뭐가 있느냐? 다이묘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묘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경상도 도지사, 충청도 도지사, 전라도 도지사, 각 도지사들이 다이묘에 해당되죠. 그런데 일본은 특이하게 그 도지사가 군권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주둔군 사령관, 전라도지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다이묘입니다. 천황, 쇼군, 다이묘, 다이묘 밑에 또 일반 사무라이들이 있고, 다이묘도 사무라이들을 데리고 있지만 다이묘 밑에 사무라이들, 또 농민, 어민, 뭐 이렇게 상공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천황국가 계층사회, 그리고 계층사회는 뭐가 있냐? 반드시 집단주의가 있는 거죠. 집단주의. 그리고 또 일본에는 옛날부터 자연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늘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일본 사람들 누구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일본은 옛날부터 장인 정신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 조직들의 어떤 가치관이 딱 하나의 중점을 향해서 일본에서는 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용주의입니다. 모든 게 일본에서는 실용주의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유교가 들어와서 주작이 성행했다 했죠. 일본에서는 같은 유교지만 양명학이 성행했습니다. 주작은 뭐냐면은 이론을 중요시한 거고, 양명학은 실용주의를 중요한 거죠. 일본에는 그 양명학의 실용주의가 와가지고 일본 사회 전체를 실용주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표로 생각을 하시면은 비교적 머릿속이 정리가 빠를 겁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일본의 특징으로 인해서 일본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일본 사람들은 계속 한층 한층 진화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진화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게 기록 보존 문화입니다. 일본 사람들 메모 용지를 보시면 압니다. 메모 용지가 빽빽합니다. 늘. 우리는 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부터 메모를 요즘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맨날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신라 시대에 향가가 지금 한 25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 그런데 일본의 삼국시대, 그러니까 일본으로 말하면 야마토 시대죠. 그 시대에, 똑같은 시대, 일본 야마토 시대에는 시가 4,500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5수 있는데 일본은 4,500수가 있어.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한문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났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한문 실력이 굉장히 우수했죠. 왜? 중국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문화가 전래됐고 그 전래된 문화가 일본으로 갔으니까. 에도 시대에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으로 갔을 때 시코쿠부터 에도까지 올라갔을 때 조선 통신사들한테 시 한 수 받으려고 묵는 숙소마다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한문 실력이 우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에는 그렇게 삼국시대에 25수밖에 안 남았고 일본은 4,500수가 남았느냐. 삼국시대만 그렇게 남은 게 아니죠. 일본에는 헤이안 시대, 중세 시대, 이 시대에 각 시집에는 몇 천수 시집들이 수십 권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기록을 엄청나게 합니다. 또 그 기록을 보존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문 우수한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라시대 최치원, 일본에 당나라 가서 유학해서 그 당나라 관리가 돼가지고 당나라에 자기가 무슨 난이 있을 때 직접 그 난을 토벌하는 그걸 기한했습니다. 토황소 경문.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그걸 토벌할 때 최치원이가 그걸 기원했습니다. 그 정도 한문 실력이 우리가 뛰어났는데도 우리는 기록하지 못해서 보존하지 못해서 그 문화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 기록 문화를 가지고 지금 증거 문화로 하고 그 기록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인과 토론할 때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일본 문화를 알아야 되느냐. 한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첫째, 천황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일본의 상대방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본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 타협의 여지를 남겨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일본 사람들과는 막가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반드시 중간에 사전에 그 사람과 접점을 만들어서 접점을 만드는 사람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상대방도 그 접점을 통해서 나한테 오게 하는 게 훨씬 일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왜 천황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걸 간단히 일본의 천황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천황제는 사실 상징적인 얘기죠. 그런데 국민 통합의 상징입니다. 천황은 지금 어떤 국정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 사람 모두가 천황을 존중을 합니다. 거의 반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일본 민가의 신화에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는 유명한 태양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의 후예가 천황가라는 민간 설화인데, 그래서 일본 천황은 그때부터 천황가가 있었고 그게 거의 2000년 동안 한 가족이, 한 가게가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세 일계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그런 천황가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천황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황제가 거의 36번 정도 바뀌었다고 그러죠. 일본은 만세 일계, 단일 가문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2001년에 아키히토, 지금 상황이죠. 아키히토 천황이 속일본기를 인용해서 칸무 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문영왕의 자손이었다, 이런 얘기를 슬쩍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이 얘기를 일본 사람과 토의할 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과 외교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교섭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천황 얘기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천황한테 여러 가지 제사를 하는 게 지금 일본 신사가 있죠. 일본 신사는 일본 전국에 있는데 일본 사람 50% 이상이 신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 신도가 천황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과 어떤 교섭을 할 때도 이 천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신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단어와 어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1965년에 일본과 수교를 할 때 청구권 협정을 했죠. 사실 우리가 배상,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청구권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만, 일본이 그때 강력히 주장을 해서 우리가 청구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어떤 한 문제에 집착을 했을 때 그 어구, 단어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청구권.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 외교적인 교섭, 경제적 뿐만 아니고 군사적인 교섭에서도 이 어귀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정신력, 그리고 일본의 계층제도. 일본은 계층제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실무 레벨이 있죠. 밑에 있는 레벨과 위에 있는 레벨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레벨한테 아주 무거운 사항을 자꾸 그 사람한테 강조를 해도 될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 일본에는 분수에 맞게 실무가 결정할 일, 그 위의 레벨에서 결정할 일,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해서 우리가 교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국가 신도는 보통 미국에서 성조기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두 사람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싸울 때 도저히 그 사람들을 말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 앞에 성조기를 갖다 놓고 차렸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싸움을 멈춥니다. 그 정도 성조기에 대해서 존경심이 강하죠. 그게 똑같이 일본에서는 천황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국가 신도, 천황을 존경하는 국가 신도에 적용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모 대통령이
일본 천황의 방안을 반대한다는 그런 언급을 불필요하게 해가지고 한국이 한 3년 동안 일본과 외교 관계가 단절된 적이 있습니다. 거의 국가 신도, 천황을 섬기는 국가 신도는 민족 종교 수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의 계층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제일 위에 천황이 있죠. 그 다음에 쇼군이 있습니다. 쇼군은 장군이라는 뜻인데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죠. 그러니까 천황만 위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쇼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모든 권력이 쇼군에 있지만 늘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쇼군이 있고, 그 쇼군 밑에 아까 말씀드린 다이묘가 있습니다. 다이묘. 예를 들면 쇼군 밑에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또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이묘였죠. 다이묘 역할. 그 다이묘들이 자기 힘을 겨루다가 결국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하나로 통일을 해서 쇼군이 되고 나중에 계속 에도 막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쇼군 밑에 다이묘, 다이묘 밑에 또 사무라이들이 있고, 거기에 한국에는 일반 국민들을 사농공상으로 계층을 분류하죠. 양반, 그리고 농민, 그리고 공업, 그리고 상업인. 그렇지만 일본에는 시농공상이라고 합니다. 시는 뭐냐면 사무라이 시자죠. 사무라이 시자. 시농공상. 사무라이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농공상.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양반 제도에도 사실 문반이 있고 무반이 있었죠. 문반이 훨씬 위에 있고 무반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문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고 바로 사무라이인데 사무라이가 문반 역할까지 계속 나중에는 대신해 왔던 거죠. 이런 일본의 계층사회의 의식이 일본 국민 전체에 있어가지고 대동아 전쟁 때는 어떤 착오를 일으켰냐면, 일본 사람들은 이런 계층사회, 일본은 전체 계층사회고 이 나라 자체도 계층이다. 일본이 가장 형님의 나라고 뭐 중국 이런 나라는 전부 다 아우다. 그래서 일본 대동아 전쟁 때, 중일 전쟁 때 일본군이 중국에 점령으로 갔는데 왜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을까? 일본군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한 게 그거였다는 겁니다. 내가 형님의 나라에서 여기 중국에 왔는데 왜 이 아우의 나라에서 우리한테 박수를 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계층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력. 일본 사람들 정신력 늘 강조를 하고 있죠.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죠. 2차 대전 싸움은 사실 미국의 물질과 일본의 정신력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물질에 밀렸지만 진주만 공습이나 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 군함에 그냥 자살하는 건 우리가 많이 영화로 봐왔죠. 이 가미가제가 뭐냐? 가미가제는 사실 여몽연합군이 있죠. 쿠빌라이 칸, 원나라가 대륙을 다 지배했을 때 일본까지 지배하려고 왔는데 고려군과 원나라가 합쳐서 일본의 원정을 갔는데 2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했을 때 태풍을 만났습니다. 10월 달에 태풍, 늦은 태풍이었는데 배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전부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싸우지도 제대로 못하고 늘 패각을 했죠. 그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을 지켜준 건 이 신풍이다. 그래서 가미가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미가제 특공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늘 자기네들이 이런 신풍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미가제 특공대가 늘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차 대전 때 굉장히 정신력을 강조하는 그걸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술 교류할 때 뭘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일본 사람들 굉장히 문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에 대해서 어떤 참고 문헌을 받았는가, 그리고 또 어구 단어 어떤 어구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한테 반드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논문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논문이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지 않고 늘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학술 교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본격 비즈니스 교섭할 때는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일 교섭 14년 걸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대체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협상장에 가가지고 일본은 대체안을 여러 안을 내놓는데 우리는 대체안이 없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로켓 증사에 감안해서 그 실무자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 실무자한테는 그것만큼 우리가 수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스텝 바이 스텝을 노리는 게 본격 비즈니스 교섭할 때 현명하게 일본 문화에 입각해서 일본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난번 유튜브와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기초편과 종합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부족하시리라 믿지만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일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문화를 기초한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분석해 나가고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